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국토부가 대장 홍대선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확정했습니다. 대장 홍대선은 대장 신도시와 서울 홍대 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인데요. 완공 시에 이제 3기 신도시 교통 문제는 물론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대규모 공사 비용을 고려해 민간 투자 방식을 택했지만 시민들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 게 좋을지 또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박정산 전 부천시 의원과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이자 거대도시 서울철도 저자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저희가 전현우 연구원과 좀 이 우리 지역 이야기 철도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는데요. 지금 오늘 할 이야기 이제 대장 홍대선 이야기입니다. 자, 반가운 소식인데 이제 걱정과 우려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내용이. 자, 박 전 의원님, 지금 이 사업 규모나 이 내용부터 좀 우리가 간단히 좀 이해를 하고 시작해야겠어요. 대장 홍대에서는 이제 서울 서부 권역의 이제 광역철도입니다. 총 연장 18km하고 총 사업비가 1조 8천억이 들어가는 이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재정 투입과 그리고 BTO, BTL 방식으로 이제 건설을 하고 그 요금과 관련해서는 비례거리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요금 책정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2021년 4월에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면서 이게 급물살로 이제 탄력을 받게 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장 신도시나 계양 신도시에 입주하는 분들의 교통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제 본 구간 사업이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쉽게 좀 우리가 좀 설명을 듣고 가죠. 사실 대장 홍대선은 이제 서울 지하철 2호선, 이게 이제 지선이죠. 이제 신도리점에서 이제 까치산까지 운행되는 거를 이제 강서구 주민들이 우리는 지하철에 소외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지하철을 연장해 줄 것을 계속 요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그 신정 차량 기지도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옮겨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민원으로 시작했던 건데 이게 이제 계속 지지부진하고 신정 차량 기지 이전했을 때 어떤 그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부천 원종동까지 연장을 해본 거나 아니면은 김포로 연장을 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하여튼 한 4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대장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현대건설과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이제 국토부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20년 12월에 그 현대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KDI에 이제 민간 투자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고 그렇게 돼서 민간이 투자해도 가능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총 사업비의 이제 1조 8천억을 보면 정부가 약 670억 원의 이제 토지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50% 되는 8,659억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 사업자가 이제 부담을 해가지고 BTO, BTL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될 때 그 5개 지자체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에 이제 3개역, 그 다음에 강서구에 4개역, 고양시에 1개역, 그 다음에 마포가 현재 기본 계획에는 3개역인데 4개역 정도 해서 총 12개역으로 아마 이제 건설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토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민간 투자 방식 형태가 자, 이런 형태는 최초다. 이런 수식어를 썼거든요. 뭐 BTL과 BTO가 혼합 방식이다. 보통 민간 투자가 들어오면 뭐 사업 수익이나 운영권 일부를 가져가서 뭔가 수익을 좀 일부 보장하는 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최초라고 하는 이유나 내용이 뭘까요? 원래 이제 그 민간 철도 사업은 이제 그 기본 운임을 이제 책정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을 배제하고 민간이 철도를 건설하고 철도를 운영을 해서 BTL은 이제 임대 수익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BTO는 이제 직접 철도를 운영해서
그 운임으로 이제 수익을 내 가지고 그걸로 이제 공사비를 이제 회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대장 홍대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철도 운영을 해서 나는 수익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예. 철도가 전부 지하로 건설되어 있거든요. 차량 기지까지 지하로 건설되는 사업인데 그 역사 위에가 유유부지가 있습니다. 이 유유부지에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의 모델을 민간 사업자가 이것도 다시 정부에 제안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보면 유유부지에 공공 청년 주택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콤팩트 시티라고 그러거든요. 자그마한 이렇게 주거 환경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수익 사업을 내고 또 다음에 이런 민간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까지 함께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임을 그 지하철 이용 고객들에게 받을 때 적자폭이 늘어나면 운임을 상대적으로 올리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런 다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수익을 내서 투자비를 해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그 철도 이용객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는 상당히 줄어들 거다. 이런 그래서 최초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국토부의 표현을 보면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수식이 있거든요. 이게 뭐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것인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장단점을 포함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좀 애매한 표현이 쓰였던 게 사실 민자 사업의 역사를 잠시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 사업이 그렇게 논란이 됐던 거는 결국 이제 MRG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소 수입 보장이라는 제도가 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BTO 사업에 설정이 됐었던 역사가 있거든요. 이게 사회적 논란 속에서 이제 약 10년 전에 폐지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민자 사업이 굉장히 적어요. 개통을 거의 한 10년 동안 한 3개 정도 노선만 개통을 했고요. 그래서 민자 사업의 활용 자체가 그 다른 모든 재원 중에 가장 약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제 그 민자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은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느냐라는 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주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의 수익 보장, 그 BTL이라는 게 결국 임대료를 주는 모델인 거잖아요. 뭐 이 임대료에 해당하는 여러 뭐 개발 사업권이라든가 이런 좀 더 안정적인 수입원을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운영 사업, 이런 사업들을 이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테스트베드로서 이 노선을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실이 걱정되면 들어오진 않잖아요. 네네. 예, 분명히 뭔가 이점을 기대했을 텐데요. 네네. 유리하다고 좀 보는 건가요? 다른 부분은 노선의 여러 이제 5개 기초 지자체를 지나는 노선인데 그 중에 이제 부천시의 대장 신도시 구간 내부를 이제 중앙 부분을 관통하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중심부에 말씀하셨던 이제 콤팩트 시티 개발, 이렇게 나오는 고층 빌딩 개발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역세권 주변에 역세권 반경 400에서 500m 내에 고밀도 시설을 갖추고 이제 상업 시설 및 그 굉장히 그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주차장조차 안 지어도 되는 그런 종류의 주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굉장히 많은 인구 밀도가 형성이 되고 유동인구가 생겨서 상업적으로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대략 뽑아봤 그 운영비라든가 이제 약 9천억 원 정도의 이제 민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되는지 잠깐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9천억 원의 그 원금이 30년 정도에 걸쳐서 갚아 나가는 게 기본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금만 300억 원씩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자 같은 경우도 이제 4%로 치면은 그 원리금 합쳐서 대략 500억 원 정도 나가고, 운영비를 추정해 보면은 유사한 노선으로 지금 인천 2호선 같은 경우가 이렇게 경전철인데 그 조금 사이즈가 작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노선에도 이제 킬로미터당 40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대략 800억 원 선, 이 운영비가. 그러면 대략 한 1,000억 원이 넘는 정도의 이제 그 비용이 필요한데, 이때 이 정도의 운임 수익을 거두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항철도 같은 경우 지금 김포공항을 지나서 인천 북부 지역과 그 서울역까지 이어주는 공항철도 같은 경우가 운임 수익으로 1년에 약 1,000억 원 정도를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임 수익만으로는 아마 적자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상당 그 수백억 원 수준의 수익을 그 신도시 개발과 그 신도시의 상업시설 운영, 뭐 임대 사업 운영으로 이제 벌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 투자자는 그래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원래 이제 홍대에서 원종까지 할 때는 이게 그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달려들지 않았었는데 대장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이제 B씨가 이제 일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예. 민간이 이제 사업에 참여하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요금은 현재 논의되는 수준이 뭐 1,250원에서 1,350원 이제 기본 운임을 얘기는 하는데 2031년 뭐 빠르면 뭐 개통할 수 있다는 시점까지 감안했을 때 그 사이에 요금이 계속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렇죠. 수익성을 전제로 또 논의를 하다 보면 네네. 예,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 거죠, 다들. 예. 예, 이거는 아마 협약은 대개 이제 현재 가치로 맺게 되고요. 그래서 뭐 1,250원 가령 이제 그 수도권 전철 운임이 그 1,250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네. 이제 우리가 1호선에서 카드 찍을 때 내는 운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 전철 운임이 오를 때 같이 오르게 될 것이고요. 이 운임 기본 운임 자체는 예.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방식을 여기서 그 정부가 고지를 했는데 1km 갈 때마다 60원 정도 추가로 이제 더 받게 하겠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정부의 문서가 좀 불분명한 상태로 지금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 이게 1호선 같은 경우도 그 킬로미터당 20원 정도 꼴로 이제 거리 비례 운임을 받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20원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 60원인지 아니면 이제 20원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인지 그것이 불분명한 상태로 지금 정부 문서가 이제 공개가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80원 그 거리 비례 운임이 80원이 될지 60원이 될지는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 비례 운임을 받게 된다는 얘기 자체가 요금이 멀리 가면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이런 구조로 운임을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과거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개통을 하면서 요금이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폭탄 요금이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네. 우리도 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충분히 이제 우려할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신분당선이 그렇게 됐던 거는 요금 폭탄 구조가 나오는 건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그 신분당선이 그 열차를 그냥 타고 가다가도 이제 다른 그 시행사가 지금은 3개예요. 그러니까 그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가 시행사가 하나 있고 강남역에서 정자역까지 분당 신도시 내에 정자역까지가 시행사가 1개가 있고 정자역에서 광교역까지 이렇게 시행사가 현재 노선에 3개가 있고 아마 북쪽으로 연장되면 시행사가 더 늘어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자의 구역을 넘어갈 때마다 그 계단형으로 요금이 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이제 이걸 반영하는 고민을 어느 정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사 그 구역을 넘어갈 때 500원, 900원 이렇게 팍팍 오르는 방식이 아니라 거리 1km 오를 때 60원 정도 더 오르게 하겠다라는 것은 뭐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노선이 가령 이제 지금 바로 대장신도시에서 한 2, 3km만 가면은 인천 1호선이 있거든요. 서쪽으로. 예. 이 인천 1호선과 접속이 되면 바로 수요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서해선보다도 지금 현재 훨씬 더 수요가 많고 인천 1호선 같은 경우가 뭐 인천 남북 방향의 그 간선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 1호선에서 또 다시 4km 정도 가면은 인천 2호선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접속을 하면 수요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라까지 연장이 이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예. 이들 이런 서쪽 구간에 그 다른 도시철도들과의 접속을 위해서라도 이제 아마 연장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서쪽 구간에 추가 사업 시행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신분당선과 같은 여러 시행 사업자가 한 노선에 관련이 되는 그런 복잡한 사업 구조가 돼서 신분당선과 유사한 방식의 뭐 추가적인 뭐 일단은 그 거리 비례 운임이 되겠지. 거리 비례 운임이 정착이 되면 이제 킬로미터당 60원 뭐 익선에 추가가 운임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 상승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죠. 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 후에 좀 이렇게 조정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예.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재 이 운임 책정은 현재 이제 그 계약 체결할 당시나 현재 그 지금 상황에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대장 홍대선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이제 민자철도 사업이 기본요금 플러스 정액요금제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기본요금이 1,250원이면 플러스 정액제로 900원을 이렇게 이제 받고 있거든요. 보통성 10km 거리 구간을. 네. 그런데 이제 대장 홍대선 같은 경우는 1,250원 플러스 킬로미터당 60원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개 구간을 10km를 가면 이제 6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의 900원은 300원이 저렴하게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이제 예. 거리 비례 요금제를 책정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이 혼잡 할 때는 와 한가운데 주말 같은 때 그 비용을 차등을 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운임 체계를 운영을 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별도의 수익 사업을 하고 거기서 나는 이익을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면서 그만큼의 교통요금은 저렴하게 하려는 그런 이제 정부의 최초의 방식이죠,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자 이제 선정 이후에 좀 남은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9월 6일 날 이제 민자 투자 사업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해서 정부가 이제 제3자 이제 제한 공고를 낼 건데 결국 이게 이제 사업자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 통상적으로 이제 사업자를 모집을 할 때 이제 120일 정도의 이제 기간을 두고 이제 올 12월 말까지 이제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자를 이제 모집을 하게 돼 있는데 원래 국토부에서는 이제 90일을 원했던 것 같아요.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기재부에서는 120을 원안을 고수했고 대신에 단독으로 응찰을 해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단독 응찰은 재공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재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단독으로 들어와도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2024년 2분기까지 이제 협상을 하고 협상 계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1분기에 이제 사업 협상 체결과 이제 승인하고 이제 착공을 해서 2031년 초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래는 이제 2029년도 예. 신도시 완성 때 이제 목표로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민간이 참여해서 이 정도 빨리 추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 30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네. 혹시 세부 협약 과정에서 좀 우리가 더 챙겨서 봐야 될 게 있을까요? 아, 굉장히 사실 많긴 한데 예. 민자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수요를 어느 정도 부필 가능성이 여전히 있거든요. 예. 그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가령 이제 지금 서울시 내 신림동 같은 경우도 그 수익 그 120억 그 수익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조금 부풀렸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그 시스템상으로 수용 가능한 정도의 수요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지 좀 과장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스템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수요를 제시해서 협상을 맺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 이때 이렇게 과장이 됐는지를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건축물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작게 지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같은 경우 환승이 없는 불투명한 상태인데 환승 거리가 길어지는 관계로 거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승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환승 거리나 예. 그 건축 규모가 적정한지, 더불어서 이제 이게 사량 정도 편성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신도시가 있고 아무래도 미래 연장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역을 지금 내량이 딱 들어가게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역 규모 그 미래의 수요 대비를 위해서 그 6량 또는 8량으로 연장할 그 어느 정도 토목 단위의 대비를 해둘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가 예. 반드시 점검돼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 좀 전개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